자, 물질의 상태와 분자 간의 힘 한번 들어가 봅시다. 물질의 상태와 분자 간의 힘. 물질의 상태는 뭐가 있습니까? 고체, 액체, 기체, 솔리드, 리퀴드, 가스, 그치? 고체, 액체, 기체. 그리고 분자 간의 힘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분산력, 쌍극자 힘, 수소결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 가면서 다룰 테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죠. 분자 간 힘이 강할수록 어떻다? 안정하다. 분자 간 힘이 강할수록 안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선생님은 물질의 상태를 가지고 이 물음을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기 온도가 있고요. X축은 가열 시간입니다. 그죠? 가열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있습니다. 가열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있는데, 지금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은 제쳐두고 온도가 변하는 구간들이 있죠. 여기는 뭐냐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고요. 사실은 여기 가다 보면 또 5번이 있어요. 이 이후에 5번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1, 2, 3, 4, 5. 1번은 뭐예요? 0도, 100도. 이거 사실은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거든. 물의 가열 곡선이야. 물의 가열 곡선. 근데 1번 구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온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죠? 증가합니다. 그리고 0도 때 멈추죠. 그럼 다시 말하면 0도까지 온도가 증가한다? 그럼 뭐겠어, 저게? H2O는 맞는데 뭐가 있는 구간입니까? H2O 솔리드 상태로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그죠? 3번 구간은 뭐겠어요? 0도부터 100도까지 올라가죠. 이건 뭐예요? 그렇지. H2O 리퀴드입니다. 그죠? 5번 구간은 어떻게 되냐? 가다가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또 가만히 있는데 그러다가 그때부터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제 5번 구간은 뭐겠어? 당연히 H2O 가스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2번은 뭐고 4번은 뭐겠습니까? 2번과 4번은 뭐겠어요? 2번은 왜 온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봐봐. X축 가열 시간이잖아. 자,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과학을 할 때 이런 거 잘 봐야 되죠. 그죠? X축, Y축 잘 봐야 돼요. 이거 잘 봐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 단위 시간당 가해주는 열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보세요. 무슨 말? 단위 시간당 가열해주는 열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해 보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간의 단위는 결과적으로 뭐의 단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가해준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에너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에너지는 다시 말하면 주고받고의 개념이고 얘가 갑자기 소멸되거나 사라질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높은 데 있는 물건이 있어. 높은 데 있는 물건이 있는데 이게 툭 떨어지잖아. 그럼 여기 높은 데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해요? 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위치 에너지가 높은 상태인 거죠. 위치 에너지가 높은 상태인 것이고 그러면 이 상태 여기까지 딱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 위치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인데 근데 이때는 떨어지잖아. 떨어질 때 뭐가 생기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 그러지. 이거 완전히 툭 떨어지면은 또 운동 에너지는 또 다시 줄어드는데 운동이 또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얘가 또 튀어오르죠. 그죠? 튀어오르죠. 운동 에너지는 좀 작아졌어. 근데 뭐가 돼? 충격이 일어나죠. 그죠? 바닥에 충격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바닥이 어떻게 돼? 바닥이 뜨거워집니다. 약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열 에너지 이런 걸로도 갈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소리 에너지도 있겠죠. 툭 소리가 나겠지, 그지? 그럼 소리 에너지도 이런 것들도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는 그냥 준다고 해서 바로 딱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보세요. 에너지를 가했단 말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2번 구간도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이놈들이 물이 H2O가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흡수하는 건 맞아요. 흡수하는 건 맞는데, 그럼 2번 구간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구간이야? H2O 솔리드가 뭐로 변하고 있는 구간이다. H2O 리퀴드로 변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리퀴드로 변하면서 어떻게 돼? 얘가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변할 때 가해준 에너지가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아, 그러면 고체가 가지고 있는 분자 간 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끊는데 뭐를 쓴다?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 자, 다시. 뭐라고? 고체가 액체가 되지. 자, 그럼 고체하고 액체는 무슨 상태가 다릅니까? 고체는 고정되어 있어요. 고체의 특징을 설명을 하자면은 고체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가 함부로 막 움직이고 할 수가 없죠. 고정되어 있으니까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체가 할 수 있는 운동은 무슨 운동밖에 없어요? 진동 운동밖에 없습니다. 떨리는 거. 회전 운동 이런 거 안 되죠. 결합되어 있는데 딱 고정되어 있는데 얘가 뭐 더 막 움직이면서 돌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떨리는 건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고, 액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운동을 하겠습니까? 액체는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흐르는 성질, 다시 말하면 유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움직입니다, 그죠? 움직입니다.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둘 다 부피는 작아요. 부피는 작습니다. 그런데 기체로 가면 어떻게 돼? 얘가 더 빨리 움직이고 부피도 많이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없을 것 같아서 선생님 조금만 더 설명을 해줄게. 잘 봐봐. 필요한 사람들은 적으시고요. H2O 리퀴드하고 H2O 가스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1몰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얘는 얼마예요? 1몰이 18g이죠. 맞습니까? 가스 상태로 있다. 수증기라면 이상기체라고 생각해 봅시다. 0도씨 1기압. 자, 그러면은 얼마가 돼야 돼? 0도씨 1기압의 부피는 22.4리터입니다. 그죠? 물의 밀도가 1인 거 압니까? 알아? 이게 1이니까 얘를 나눠주면은 부피로 바뀌겠죠. 부피 나눠서 계산해주면 얼마야? 18 나누기 1을 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부피가 얼마다? 18ml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겠지. 그럼 18ml하고 22.4L는 얼마 차이가 납니까? 약 10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죠? 1000배 이상.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고체나 액체가 기체가 될 때 부피가 100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야. 근데 부피를 우리가 계산해봐서 알지만 부피의 단위는 거리의 3승입니다. 그죠? 거리의 3승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피가 거리의 3승이기 때문에 부피가 1000배 차이가 난다는 거는 거리는 몇 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야. 부피가 다시 쓸게. 부피가 1000배면은 거리는 얼마만큼?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1000배 이상이니까 그죠?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기체는 분자하고 분자 사이 거리가 상당히 먼 겁니다. 분자 간의 힘이라는 것은 분자하고 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인데 당연히 그러면은 어떤 한 분자하고 어떤 한 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거리가 어떨 때만 작용하겠어? 분자 간 힘이 가까울 때가 작용하겠죠. 가까울 때 분자 간 힘이 작용을 한단 말이지. 그럼 생각해봐. 고체하고 액체는 분자 간 힘이 기체보다 훨씬 더 많이 작용하겠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기체는 분자 간의 힘이 거의 작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단 말이야. 자, 그럼 봐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고체의 분자 간의 힘을 끊는데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H2O 솔리드, 얼음이 물로 바뀐다는 이야기야.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선생님 저번 시간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에너지 있잖아요. 그죠? 에너지는 뭐랑 비례합니까? 자, 2분의 1 mv 평균의 제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또 다시 이야기하면은
2분의 3 KT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야. 이 에너지는 뭐랑 비례한다? 평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T, 절대온도입니다. 절대온도에 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는 뭐랑 비례한다? 절대온도랑 비례한다 라는 이야기지. 그럼 한번 생각해봐봐. 온도는 결과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온도에 얼만큼 온도를 얘가 가지고 있느냐는 얘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랑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똑같이 0도에서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 그러면 얘가 에너지가 얘한테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 이 말이야.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말이야. 그럼 그게 무슨, 여기서 들어간 에너지, 2번 구간에서 들어간 에너지는 뭐다? 얘가 고체 상태로 있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정되어 있고 진동 운동밖에 하지를 못하는데 어떤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야. 여기 고체가 고정되어 있는 그 힘을 어떻게 한다? 그 분자 간의 힘을 끊을 때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분자 간의 힘을 끊는다는 이야기지.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고체의 분자 간의 힘을 끊어서 뭐로 만들겠다? 액체로 만들겠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2번 구간은 뭐다? 이 구간은 H2O 솔리드하고 H2O 리퀴드가 공존하는 구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죠? 그럼 4번은 뭐겠습니까? 4번은 좀 당연하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그대로 그냥 종합해서 생각해보면은 H2O 리퀴드가 뭐로 변하는 구간입니까? H2O 가스로 변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이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이 구간은 당연히 그럼 뭐겠습니까? 시간이 가니까 다시 말하면 에너지적으로는 계속 지금 에너지를 계속 가하고 있단 말이지. 그럼 에너지를 계속 흡수하고 있어요. 얘는 계속 흡수를 하고 있단 말이야. 흡수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 뭐 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야? 액체가 가지고 있는 분자 간의 힘을 끊는데 에너지를 사용을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럼 액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액체가 만약에 어떤 물이 들어가 있다 치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분자가 날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사이에 얘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자 간의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에너지를 가하니까 얘가 분자 간의 힘을 끊고 기체의 분자가 돼서 날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까지 당연히 온도가 유지가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만 하나만 봐도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아, 분자 간의 힘이라는 게 있구나. 분자 간의 힘이라는 게 있어서 분자하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뭐 이런 것들을 에너지를 가해서 끊어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얘들이 어떤 상태의 변화라든지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더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는 물만 했잖아. 물이 아니라 다른 액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온도에 올라가는 정도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같은 양인데 유지가 되는 정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지 적게 차이 이런 걸 보면은 뭐를 알 수 있겠습니까? 분자 간의 힘이 어느 게 더 강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분자 간의 힘이 강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자 간의 힘이 강하니까 그 분자 간의 힘을 끊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가열 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길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부분이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야. 분자 간의 힘이 이제 화학원만 배운 친구들은 아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분자의 구조, 그죠? 큰 3단원의 두 번째 파트 그 부분에서 잠깐 다루긴 하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이렇게 간단한 내용만 있진 않아요. 분자 간의 힘이라는 게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 이제 뭐 연세대에서 뭐 계속 나왔던 문제들의 수준이 작년에는 조금 2017년도 16년도 논술이었죠. 그죠? 2016년도 논술에서는 문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좀 쉬웠는데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통계를 봤을 때 분자 간의 힘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분자 간의 힘에 관련된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하고 가면 연세대 문제들은 잘 풀 수 있는 거죠. 다른 대학들은요, 선생님? 아, 다른 대학들도 나와. 그러니까 일단 해야 돼. 알겠지? 일단 해야 됩니다. 다음 장 넘어갑시다. 자, 입체 구조의 안정성이라는 파트인데요. 자, 경희대 2014년도 수시 제시문을 발췌해서 한번 여기서 있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탄소 원자 3개가 고리 모양으로 결합된 사이클로프로페인 C3H6는
탄소 원자 사이에 여러분들이 뭐 삼각형이라고 말 많이 하지. 탄소 원자 뭐 이거 분자 구조에서 나올 때 뭐 이렇게 그려놓고 풀잖아 문제, 그지? 이거는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각이 60도로 메테인의 두 CH 결합 사이 각인 109.5도보다 훨씬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9.5도는 어느 각인지 알지? 정삼연체에서 탄소와 수소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거기 결합각이 109.5도 정도 된다는 이야기고, 실제 결합궤도 함수는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각이 109.5도에 가까워지려는 경향 때문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바깥쪽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뭐야? 오비탈이죠, 오비탈. 이게 무슨 결합이라고? 이게 시그마 결합이라고. 알겠지? 그런데 삼각형 또는 사각형의 고리형 탄화수소에서 결합각이 109.5도에 가까워지는 경향성을 고리 스트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것이 커질수록 고리형 탄화수소가 불안정해지고 반응성이 커진다. 자, 이걸 선생님이 말하는 개념대로 설명을 한다면, 자, 여기에 그것대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이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뭐다? 지금 원래 CH4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두 CH 사이의 결합각이 109.5도보다 훨씬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 말이 중요한 거야. 뭐라고? 두 CH 사이의 원래 결합각인 109.5도보다 훨씬 작다. 뭐랑 비교를 하는 겁니까? 지금 탄소가 몇 개 결합하고 있죠? 여기 보세요. 그림 보세요. 이 탄소 몇 개 결합하고 있어. 여기 있는 탄소랑 여기 있는 탄소랑 여기 있는 수소랑 여기 있는 수소랑 총 4개의 결합을 합니다. 그죠? 4개의 결합. 4개의 결합을 한다는 소리는, 그래서 뭐랑 비교를 했습니까? 그래서 비교를 CH4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여기 있는 탄소하고 이거 2개를 비교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럼 CH4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CH4도 4개 결합했지. 근데 얘는 결합각이 몇 도? 이게 109.5도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있는 CH, CC 여기도 4개 결합을 했으니까 얘도 몇 도가 돼야 안정하다라는 거야. 여기에 있는 물음대로라면 실제 결합궤도 함수는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각이 109.5도에 가까워지려는 경향. 여기에 밑줄. 이게 중요한 거야. 어디? 실제 결합궤도 함수는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각이 109.5도에 가까워지려는 경향 때문에 이게 뭐야? 이게 구조의 안정성이야. 구조의 안정성. 구조의 안정성은 그럼 결과적으로 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야. 만약에 탄소가 결합을 4개를 했다면은 CH4랑 비교를 할 것이고, 탄소가 결합을 3개를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죠. 어떻게? 탄소가 에텐 같은 화합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탄소가 지금 결합 몇 개 했어? 얘는 하나, 둘, 3개 결합을 했지. 그럼 결합을 3개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게 생각보다 안정하겠습니까? 불안정하겠습니까? 이게 어쨌든 안정하다고. 다시 말하면 이 구조 자체에서 뭐 불안한 게 없어.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가 몇 도가 돼야 되는 거야. 얘는 결합을 3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자쌍 반발 원리대로만 해석을 해봐도 각각이 120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어쨌든 우리는 무슨 구조를 찾는다? 각각의 분자들을 분석을 할 때 결합을 몇 개를 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이게 결합을 몇 개를 했으니까 얘가 그럼 안정하거나 불안정하거나 그런 말이구나. 그러면은 거기 안정한 거라 불안정한 거를 어떻게 하면 확인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결합 개수에 따라서 확인을 한다. 결합 개수가 몇 개면은 얘는 4개면은 109.5도에 가까운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결합을 3개를 했으면은 120도에 가까운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결합을 2개를 했을 때는 당연히 직선형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구조적 안정성을 볼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고려대 2013년도 수시 문제를 한번 봅시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지금 여기 코발트라는 금속의 착화합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게 에틸렌 다이아민이라는 놈이거든. CH2CH2가 달려있지. 2개가 있으면 에텐 뭐 이렇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NH2가 2개 있잖아. 그래서 이거 에틸렌 다이아민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민이잖아. 이게 에텐이거든. 에틸렌
다이아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가 지금 결합을 하는데 어떻게 결합을 하냐면 이 집게발처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집게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로 어떻게 이쪽으로 콕 이렇게 쫙 찝는 거죠. 집게가 집게발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얘가 결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에틸렌 다이아민과 마찬가지로 프로필렌 다이아민은 두 자리 리간드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프로필렌 다이아민이 킬레이트를 이룰 경우에 에틸렌 다이아민이 형성하는 킬레이트보다 더 안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다시 보자. 뭐라고? 에틸렌 다이아민이 킬레이트를 형성을 하는 거라. 킬레이트는 집게발 같은 거지. 이렇게 잡는 거 말하는 거야. 프로필렌 다이아민도 할 수 있다. 에틸렌이 아까 전에 탄소가 2개짜리였지. 탄소가 3개짜리야. 이렇게 돼. 그러면은 코발트랑 얘가 결합을 하면 이게 에틸렌 다이아민이겠죠. 맞습니까? 프로필렌 다이아민은 어떻게 결합을 하겠어요? 비슷한데 요렇게 오겠죠. 요렇게 결합을 하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얘가 결합을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해석을 해놨는데 프로필렌 다이아민이 킬레이트를 이룰 경우에 에틸렌 다이아민이 형성하는 킬레이트보다 더 안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안정하다? 얘가 더 안정하다. 이게 이유가 뭐냐? 이걸 설명하라는 거야. 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봐봐. 얘는 여기 전체적으로 보세요. 몇 각고리를 형성하고 있죠? 오각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각고리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얘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고리니까 오각형의 내각은 108도입니다. 그죠? 108도. 108도고요. 육각형은 몇 도? 120도지. 그럼 이거 평면으로 존재한다면 얘는 108도, 120도인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가 각각이 108도잖아. 그럼 여기서 질소만 한번 생각해 봐. 질소만. 이 질소는 결합을 몇 개를 하고 있어? 하나, 둘, 셋, 4개를 하고 있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 여기에 있는 게 109.5도에 가까워지려고 하겠죠. 109.5도에. 근데 얘가 108도란 말이야. 그럼 거의 비슷하지. 비슷해. 그럼 괜찮겠네. 많이 안정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는 이 질소 똑같이 한, 둘, 셋, 4개의 결합을 하고 있는데 120도란 말이야. 좀 이상하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120도인데 이게 불안정한 거냐? 근데 왜 더 안정하지? 사실은 그 힌트는 여기에 있어. 이거 한번 잘 봐봐. 지금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5개 있죠? 근데 그게 여기죠? 맞죠? 자, 비교해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CH2가 어떻게 되어 있어? 살짝 위로 들려 있죠? 왜 들려 있을까요? 왜 들려 있을까? 5개로 있으면 한 평면으로 있는 것보다 한 개가 들리는 게 조금 더 나은 거지. 왜 들리는 게 낫죠? 어쨌든 108도는 109.5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뭐가 되려고 하겠어? 109.5도에 가까워지려고 하겠죠. 어떻게든. 아까 전에 위에서 봤던 것처럼.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얘가 하나가 들리면 돼. 하나가 위로 살짝 들리면 돼. 그럼 여기가 각도가 각각이 약 몇 도쯤 가까워지겠어요? 109.5도에 가까워지겠죠. 쉽게 말하면 얘가 들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어쨌든 간에 얘가 뭔지는 모르지만 약간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불안정한 거지. 약간 불안정한 게 있다는 거야. 뭐에 비해서? 얘에 비해서. 그지? 이거 만든 거에 비해서.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게 안정해지나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조금만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했으면 이런 것도 사실은 배웠는데 안 배웠을 수도 많으니까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 이 코발트는 다른 거랑 결합을 하면 어떻게 결합을 하냐. N만 쓸게.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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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렇게 결합을 한다고. 여기 CH2, CH2, CH2.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이걸 이제 체어 폼이라 그래. 의자형이라고 해서 의자형을 이루게 되면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얘가 여기 있는 각이 지금 딱 보세요. 꺾여 있는 구조가 어때요? 지금 얘가 거의 삼연체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거의 각이 이 각이 각각이 몇 도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약 109.5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안정하다? 얘가 더 안정하다라는 말이야. 뭐보다? 얘보다. 얘는 꺾어도 얘가 하나만 이렇게 들린다는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이게 109.5도가 되지는 않았어. 그지? 하나 들렸다는 말은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공간적 배치가 108도는 불안정하니까 어떻게든 얘를 좀 꺾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살짝 들렸는데 어쨌든 완벽하게 그 결합각을 이루지는 못한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발트는. 여기 이제 프로필렌 다이아민이 연결된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의자형을 형성을 하면서 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109.5도에 가까운 이런 구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더 안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다음 장입니다. 공명구조와 전자분포. 자, 이거는 되게 많은 대학에서 출제 문제들로 많이 나왔던 주제들이죠. 공명구조. 공명구조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 이거는 사실은 가상의 구조입니다. 실제 구조는 아니에요. 이 두 개 공명이라고 여기 표시되어 있죠. 얘가 공명구조, 얘가 공명구조인데 이 두 개가 각각의 공명구조인데 실제로는 이 구조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지만 단일, 이중, 삼중 결합 있잖아. 단일 결합은 뭐지? 단일 결합은 시그마 결합 한 개. 여러분들이 배운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이중 결합은 시그마 한 개, 파이 한 개. 삼중은 시그마 한 개, 파이 두 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렇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생각해봐. 두 원자 사이의 결합이 하나가 있을 때랑 두 개가 있을 때랑 세 개가 있을 때랑 어떨까요? 어느 게 더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삼중 결합이 강하겠죠. 강한다는 말은 서로서로 더 많이 끌어당긴다는 소리니까 얘는 좀 더 어떻게 되겠어?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가 더 짧아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은 C 삼중 결합한 C하고 이 세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당연히 얘보다 얘 결합 길이가 더 짧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벤젠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벤젠 구조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기로 이렇게 그리는데 조금만 더 정확하게 이중결합, 단일결합을 그려보면 원래로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지. 약간 오버해서 그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가 공명구조라 그랬잖아. 공명을 이뤄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얘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똑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겠네. 그치? 얘가 실제로는 이 구조라는 소리잖아. 근데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은 아무런 비판적 사고 없이 여러분들은 벤젠 구조가 이 6개가 길이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야. 실제로 이렇게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 요게 아니야.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돼.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그려놓고 아무런 느낌이 없죠. 실질적으로 이 벤젠은 이 두 개가 구조가 섞여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야. 얘를 이렇게 보는 거야. 이런 구조를 뭐라 그러냐면요. 공명 혼성 구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공명 구조가 아니라 공명 혼성 구조다. 그러니까 결합 길이가 전부 다 일정한 상태라는 거지. 실제 말하면 이게 실제 구조라는 거죠. 가상의 구조 선생님 근데 왜 그려요? 아니 이거를 그려봐야 그럼 공명 혼성 구조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선생님이 아까 전에 파이 결합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 번만 갖고 와서 설명을 해볼까요? 파이 결합이 뭐라 그랬지? 인접한 두 원자 간 나라는 오비탈의 상호작용으로 생성된다. 그럼 여기서 똑같이 한번 보시면 인접한 두 원자 간 이거는 이제 이 6개가 다 한 평면이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 평면이 있어. 그리고 여기 탄소들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p 오비탈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전자들이 있겠죠, 그죠? 각각 오비탈마다 전자들이 어딘가에는 들어가 있을 거야, 그지? 사실 오비탈에다가 전자를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지. 오비탈이 뭐야? 확률이잖아. 확률이라서 불확정성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론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사실적으로 다 어떤 한계가 위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어디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모순이라는 이야기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지? 그래서 어쨌든 전자들이 저렇게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아까 앞에서 파이 결합이 인접한 원자가 나란한 오비탈끼리 하는 상호작용. 다시 인접한 원자와 결합을 해야 돼요. 인접한 원자 당연히 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란한 오비탈끼리 하는 상호작용이다. 이것들을 뭐라 그런다? 파이 결합이라 그런다. 사실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 앞에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한 놈은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걸로 보는 것이고 다른 놈은 어떻게 보는 거야? 얘를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엔 오비탈과 여기는 오비탈만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얘랑도 상호작용하겠죠. 인접하고 결합하고 있고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얘들이 지금 나란하게 오비탈들이 있으니까 얘들은 그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얘들이 총 6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상호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걸 표시한 게 어떤 그림? 요거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공면구조라는 걸 하나 더 이제 오존의 공면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존. 이거 오존, O3 오존이라 그러지. 오존의 구조 이렇게 생겼어. 좀 희한하게 생겼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 그리는 방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전자분포 안정성 들어가면은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지금은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가봅시다. 어쨌든 간에 여기 산소 3개가 지금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는데 오존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생각해봐봐. 형식전화라는 개념도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는 말은 이 산소 주변에 전자가 더 어떻다는 거예요? 더 많이 있다는 이야기지. 실제로 이 구조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왜요, 선생님? 보세요. 이 3개도 한 평면에 있겠죠. 이 3개도 한 평면에 있단 말이야. 한 평면에 있는데 얘가 p 오비탈이 요렇게 있어요. 얘는 지금 전자쌍이 총 4쌍이 지금 1쌍, 2쌍, 3쌍, 4쌍 있잖아. 사실은 얘는 sp3 원성을 하고 있습니다. sp3 원성 정사면체 구조를 오비탈 자체가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단 말이야. 오비탈 자체가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한 개가 이렇게 있으면 다른 한 개는 요렇게 있어. 그래서 얘들이 각각의 오비탈의 전자들이 뭐 이런 식으로 차 있겠죠. 이해되죠?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파이 결합이 어떤 거라 그랬어? 인접한 원자, 당연히 결합을 해야 되겠지. 결합한 인접한 원자들끼리 나란하게 있어서 상호작용하는 거다. 결합을 하고 있는 인접한 2개의 원자가 나란하게 있어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는 sp3니까 상호작용 못하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가 돌 수 있어. 이 결합이 돌잖아. 단일 결합이니까 얘가 돌 수 있거든. 돌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 오겠어. 얘가 이렇게 되는 순간이 와. 여기 있는 p 오비탈이에요. 여기 있죠? 얘가 이겁니다. 근데 당연히 여기 산소죠. 여기 산소가 하나 결합을 하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가 요렇게 있고 한 개는 여기서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거고 한 개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오비탈이랑 여기에 있는 이 오비탈이 한 평면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얘들이 이거랑 이거가 다시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한 평면에 존재를 하게 돼요. 완벽하게 나란하진 않지만 얘하고 얘가 살짝 나란해지는 어떤 그런 위치가 오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에 있는 전자쌍이 뭐하고 여기에 있는 p 오비탈이랑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나타낼 때는 뭐라고 나타내냐면은 다시 잠깐만요.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전자, 지금 여기 있는 전자를 이 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전자가 이쪽으로 오면서 파이 결합을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지. 여기 있는 전자가 얘랑 파이 결합 만드는데, 그럼 여기 있는 전자는 얘가 옥텟을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파이 전자는 이 산소가 가져가면 돼.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공명 구조가 그려지겠죠. 얘를 또 다시 또 얘가 또 받아서 반대 방향에서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오면서 얘가 이렇게 가서 결과적으로 다시 또 얘가 만들어진단 말이지. 그럼 실질적으로 오존에서 각각의 결합 길이를 계산을 해보면 결합 길이가 여기하고 여기 결합 길이가 얘가 짧고 얘가 길 것 같잖아요. 여기도 보면 얘가 길고 얘가 짧을 것 같잖아요. 이중결합이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결합 길이가 비슷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식의, 자, 다시 말하면 이 구조는 뭐야? 이거 두 개는 각각의 공명 구조가 되는 거지. 공명 구조가 되는 것이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공명 혼성 구조가 된다. 어느 게 더 실제? 이 구조가 실제 구조다 라는 거지. 실제 구조. 이해되지, 그지? 근데 봐봐.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 1에서 마지막 단원 산염기 파트에서 배웠겠지만,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죠.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어차피 화학 반응이라는 거 정정기적 인력에 의한 반응이잖아. 그럼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쿨롱임에 의한 결합이란 말이야. 반응이란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현상이 심할수록 반응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잘 된다.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방금 전까지 했던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전자 쏠림 현상이, 다시 말하면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가 잘 나뉘는, 그죠? 크다 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다른 분자와 뭐 할 수 있다? 반응이 가능하다. 반응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반응성이 크다는 소리지. 반응성이 크다는 말은 원래 상태가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라는 이야기야. 원래 상태가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전자 쏠림 현상이 크다는 말은 다른 분자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소리고, 반응성이 큰 거니까 상태가 불안정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근데 공명구조가 그려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공명구조다. 지금 요 두 개를 다시 한번 봐봐. 공명구조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이 이쪽에 있다는 말은 전자분포가 이쪽이 좀 더 많다는 소린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얘가 또 전자분포가 이쪽이 더 많은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공명혼성이라서 전자가 이렇게 고르게 퍼져 있다는 이야기죠. 방금 말이 중요해. 뭐다? 전자가 고르게 퍼져 있다. 얘도 한번 생각해봐. 전자가 이쪽에 이중결합이 있고 전자 쏠림이 이쪽으로만 일어난 것 같죠? 근데 또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오고 여기 있는 파이 결합에 있는 전자를 이쪽에 있는 산소가 받아가면서 결과적으로 또 다시 또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게 공명구조인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가 한쪽에만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쪽에만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다? 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각씩 받아서 2분의 1 마이너스씩 각각의 산소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이 구조나 이 구조보다 전자 쏠림 현상이 더 적다라는 이야기. 그럼 결과적으로 공명구조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전자가 한 곳에만 있지 않고 고르게 퍼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고르게 퍼져 있으니까 고르게 퍼져 있다. 그럼 이거랑 정반대겠네. 전자 쏠림 현상이 작다라는 이야기고. 자, 다시 공명구조. 구조가 많다. 많을 다자야. 공명구조가 많다는 이야기는 어떻다? 공명구조가 많다. 전자 쏠림 현상이 작다. 고르게 퍼져 있다. 그지? 전자 쏠림 현상이 작다. 고르게 퍼져 있다. 고르게 퍼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쏠림 현상이 작으니까 안정하다. 다른 분자랑 반응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니까, 그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공명구조가 많으면 전자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으로 퍼져 있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한쪽에 쏠려서 다른 거랑 반응을 하는 것보다는 덜 반응할 것이고, 덜 반응하니까 그만큼 안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경희대 의의 모의 문제, 요거는 보시면은 자, 일단은 뭐 선생님이 또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잠깐 스톱해놓고 여러분들이 따로 풀어보시고 나서 강의를 들으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보시면 이산화황의 실제 분자 결합 구조를 살펴보면 S와 O 사이의 공유 결합은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중간 상태의 1점 몇 중 결합, 그런 거야. 단일 결합이 아니고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아울러 위에 이산화황 제거 반응을 통해 생성된 아황산염 CaCO3 아황산이온 SO3E-도 실제 분자 결합 구조를 살펴보면 S와 O 사이의 공유 결합이 단일 결합보다 짧고 이중 결합보다 긴 결합으로 모두 동일하다고 밝혀졌다. 이산화황과 아황산이온에 가능한 루이스 구조식들을 모두 제시하고,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 위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런 전자점식을 말하는 거예요. 전자점식으로 표현을 하고 가능한 루이스 구조식들을 활용하여 각 분자들의 결합 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SO2하고 SO3E-. 일단은 뭘 하냐면은 원자과 전자수를 셉니다. 원자과 전자수 다 16쪽이지. 그럼 결과적으로 원자과 전자 몇 개야? 6개씩이니까 총 18개의 전자가 있습니다. 18개의 전자를 당연히 S하고 O 중에서 S오비탈은 3주기 원소니까 더 사이즈가 크고요. D오비탈이 존재하죠. D오비탈이 존재하니까 결과적으로 더 많은 결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S를 먼저 중심에 두고 한소를 이렇게 결합을 시킵니다. 한 쌍을 썼죠. 그럼 총 몇 개의 전자가? 7쌍이 남았어. 9쌍. 이거 9쌍이지? 7쌍의 전자가 남았습니다. 7쌍의 전자를 배치하는데 산소부터 주세요. 산소. 하나, 둘, 셋 쌍, 네 쌍, 다섯, 여섯 쌍. 나머지 하나 남은 거는 황해 주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황은 결합을 어떻게 했어요? 이쪽으로도 이쪽으로 지금 하나, 한 쌍, 두 쌍, 세 쌍이니까 총 8개의 준 전자 중에서 6개밖에 없지. 얘는 어때? 8개 그대로 있고 얘도 8개 그대로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아까 전이랑 구조가 비슷한 거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전자는 어느 쪽으로 붙이자. 없애고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SO 다시 깔끔하게 다시 그려줄게요. 산소. 다음에 이런 식의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고요. 얘가 플러스입니다. 형식 전화 붙이는 건 나중에 알려줄게. 근데 얘도 어떻게 될 수 있겠어? 여기에 있는 얘들이 존재하는 여기에 있는 p오비탈이 생기겠지? 그 p오비탈에 어떻게 하는 얘가 또 나란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sp3지만 얘가 이쪽으로 와서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또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자가 이쪽으로 오면서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무슨 구조를 그릴 수 있냐면 SO, O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보다 좀 더 구조를 간단하게 잘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논하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여기 S 주변에 전자쌍이 몇 쌍 있어요? 전자쌍 반발 원리대로 해석해보면 한 쌍, 두 쌍, 세 쌍 있는 거예요. 세 종류지.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그러면은 가장 멀리 떨어지려는 공간 배치는 120도가 돼야 된다. 여기 결합각이 몇 도야? 원래는 120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좀 더 밀어내겠지. 그래서 120도보다 좀 더 작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이고 좀 더 가능하게 구조를 표시하는 방안을 논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S하고 O하고 O는 이렇게 쓰시고 당연히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쓸 것이고 여기가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 있어? 이쪽에도 마이너스가 한 번, 이쪽에 마이너스 한 번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려고 한다? 각각이 평균 값을 가지려고 하니까 2분의 1 마이너스씩 이렇게 써주면 조금 더 정확해질 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 SO3E-도 한번 해봅시다. SO3E-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SO3니까 16쪽이 4개 있고요. 전자가 2개 더 있습니다. 그죠? E-니까. 그래서 6, 4, 24, 26개. 몇 쌍이야? 13쌍이지, 그지? 13쌍의 전자가 있다.
그러면 S하고 O하고 3, SO3를 일단 이렇게 먼저 배치를 합시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E-잖아요. 그죠? E-니까. 어쨌든 13쌍인데 13쌍에서 3쌍을 썼죠. 그럼 10쌍이 남았어. 10쌍을 배치를 합니다. 적절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다시 보면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S하고 여기가 지금 사실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 형식 전화로 보면은 황은 플러스가 돼야 되고. 그런데 너무 전하가 형식 전하가 이렇게 많이 걸려 있으면 이게 불안정하단 말이야. 선생님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 전자가 어떻게 되려고 하겠어? 전체적으로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퍼지려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에 있는 이 두 개의 전자쌍을 이쪽으로 하나 붙여버리면 되죠. 그럼 뭐가 됩니까? 여기 있는 거 보고 여러분들 이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있는 결합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결합들이 지금 120도겠다. 아니야, 여기 비공유전선 한 쌍 더 있어. 그럼 총 몇 쌍이야? 4쌍이지. 4쌍이 그럼 만들어지려면 그럼 구조가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4쌍이니까 당연히 3면체 구조를 띄어야 되겠죠. 그죠? 3면체 구조를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무기화학 이런 걸 배워야 정확하게 뭐 무슨 온성인지를 완벽하게 알 수 있지만 지금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로만 그려보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쌍 반발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한번 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맞죠? 그런데 여기는 전자쌍이 이렇게 오면서 여기는 이중결합이 일로 오면서 공명구조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다시 그려보면 얘가 오고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보는 거는 이 세 개 구조 중에서 뭘 보는 겁니까? 세 개 구조 중에서 평균값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실제로 형식 전화로 따지면은 저 세 개의 평균값이잖아요. 세 개의 평균값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c, 3분의 2 마이너스 c, 3분의 2 마이너스 c 각각 가지고 있다. 이런 형식의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걸 요약을 해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 안정성을 통한 화학 반응을 예측을 하는 것이다. 안정성을 통해서 화학 반응을 예측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반응이 실제로 일어날까 혹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뭐로 한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에너지라든지 결합 유무, 결합 세기, 분자간이, 물질의 상태, 입체 구조 안정성, 공명 구조와 전자 분포, 공명 구조, 반응물, 생성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데 에너지적으로 볼 때는 안정한 건 뭐다? 낮은 상태고 불안정한 건 높은 상태다. 에너지가 높은 상태 불안정하니까 반응이 더 잘할 것이지. 그게 뭐야? 반응물 같은 경우에 이게 반응을 다른 거랑 하는 걸 반응이 해서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응물이 불안정해. 반응물이 불안정한 반응이 잘 되겠지, 그치? 다 같이 이제 연관이 있는 거야. 결합 유무를 생각해보자. 결합 유무를 생각해보면은 결합이 생기는 게 안정한 거지. 결합이 없어지는 게 불안정한 거지. 결합 세기를 봐봐. 결합이 강한 게 안정한 거지. 결합이 약한 게 불안정한 거지, 그치? 분자간 힘은 어때? 분자간 힘이 강한 게 안정한 것이고 분자간 힘이 약한 게 불안정한 거예요. 그죠? 물질 상태로 보면은 고체나 액체로 존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분자간 힘이 당연히 더 세고 안정하겠죠.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었어? 아까 전에 에너지는 증가하는데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이 있었지. 그 구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 기체로 존재를 하면 좀 더 불안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입체 구조의 안정성은 어떨까요? 구조적으로 별 이상이 없다. 사실 오각골이나 육각골이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는 둘 중에서 육각골이가 좀 더 안정하다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두 개는 안정성이 많이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다른 고리들에 비해서. 당연히 많이 안 납니다. 어느 게 더 불안정해? 당연히 삼각고리는 사각고리가 불안정하지.
얘들은 어떻게든 조금만이라도 뭔가 옆에서 툭 건드리면 깨지려고 한단 말이야. 이걸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선생님이 좀 살이 쪄가지고 다리가 굵어요. 근데 이게 뭐 지하철이나 뭐 이런 거 타고 있다고 누가 생각을 해봐. 선생님 같이 허벅지가 너무 이거 뚱뚱해가지고 다리가 굵은 사람들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요. 이 꼬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 불편한데 누가 와서 실제로 치려고 한 건 아닌데 살짝 건드려 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리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푹 풀리죠, 그죠? 그냥 억지로 하고 있었으니까. 그치? 그런 거야. 그게 고리의 불안정성이란 말이야. 사실 이제 고리적인 그런 것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얘가 불안정할 수 있다는 거지, 구조 자체가. 그러면 구조 자체가 불안정하면 어떻게든지 결합을 끊거나 막 바꿔가지고 그 불안정한 걸 해소하려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입체 구조의 안정성이고요. 공명 구조나 전자분포 같은 경우에는 고르게 퍼져 있는 것이 당연히 안정하겠죠, 그죠? 안정하고 한쪽에 쏠려 있는 것이 불안정할 것이고 한쪽에 전자가 쏠려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거랑도 반응을 할 경향성도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반응이 잘 된다. 그런 거죠, 그지? 공명 구조 같은 경우는 어때? 당연히 많은 게 안정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공명 구조는 작은 게 불안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거. 뭐야? 반응에서 실제로 이 반응이 잘 될지 잘 되지 않을지 이런 걸 가지고 다 설명을 하고 싶단 말이지. 그래서 안정하다. 반응물이 안정하면 반응물이 안정하면 반응 잘 해야 해. 안 하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질소, N2 삼중결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걔가 결합이 강하지. 결합색이 강하니까 에너지적으로 낮은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얘는 그래서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질소를 어떻게 하면 질소 비료를 통해서 식량 증산을 할까를 고민을 사람들이 많이 했었지만 오랫동안 효과를 못 봤었죠. 이제 하버가 아모니아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더 이제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지만 그죠? 그 전까지는 잘 안 됐단 말이야. 안정하니까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안정하니까 반응이 잘 되겠죠, 그죠? 반응물이 불안정하면 생성물이 안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응이 잘 됩니다, 그죠? 생성물이 안정하다는 말은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안정하니까 불안정 쪽에서 안정 쪽으로 당연히 넘어간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생성물이 불안정하면 어떻게 되겠어? 생성물이 불안정하면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에서 배운 것들, 그러니까 지금 첫 시간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에너지와 안정성, 그 다음에는 결합 유무와 안정성, 그 다음에 뭐 결합과 안정성, 그 다음 분자간임과 안정성,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문제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으세요. 일단 들으시고 문제 풀으라는 거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고요. 이제 선생님이 지금 웬만한 친구들은 전부 다 이게 사실 오프라인 강좌잖아, 그죠? 오프라인 강좌니까 수업 시간에 못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보여주는 건데 강의 보고 이해가 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보시고 나서 나중에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요. 일단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